인간과 본성 13주 공부를 합시다. 13주는 전염병과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내 글을 중심으로 내 글을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전염병과 인간 본성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주에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13주 1차, 2차 시 수업 자료로 제공하는 거고, 영상은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누어서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13주, 14주, 15주는 이제 뭐 학교에서 요청하는 뭐 인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명상을 갖도록 하는 뭐 짧은 시간. 그동안에 내가 이제 음악들을 골라서 뭐 1, 2분 정도 같이 듣고 피곤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뭐 13주부터는 뭐 음악 그런 거 생략하겠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교수 중간 교수 수업 중간 평가를 매우 인색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업자를 만들고 음악 하나를 선정하는데도 온갖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뭐 인색하니까 나도 의욕이 좀 꺾여서 하여튼 뭐 수업 내용만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13주는 1차시와 2차시 전염병과 인간 본성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거고, 지금은 13주 1차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칭후로서의 질병. 자, 무슨 내용인가 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칭후로서의 질병 봅시다. 전쟁과 질병. 전쟁과 질병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3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거의 1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련된 이제 그 내용이에요. 하여튼 전쟁과 질병은 그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해요.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해 말해요. 어, 이거 내가 이제 8월 30일, 그러니까 8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 감염자라든가 사망자의 수치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포, 생명의 박탈과 감염의 위험과 공포가 지속되고 있죠.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뭐 이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는 1단계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뭐 하루에 한두 명씩 지속적으로 감염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비대면으로 정관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질병과 공포의 은유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이제 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문화예술, 이건 그냥 하여튼 인간인 전염병과 인간 본성의 문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한 지역을 휩쓸고 간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은 인간 본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전쟁과 전염병, 이제 질병 혹은 역병 이렇게 하는데, 전쟁과 전염병은 문명의 전환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 둘은, 그러니까 전쟁과 전염병은 무엇보다도 약탈적 성격의 그 성장 문명의 형성과 발전 단계에 따른 필연적 모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이 전염병의 원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약탈적 성장 문명,
약탈적 성격의 성장 문명의 형성 그리고 발전 단계에 따른 필연적 모순으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해요. 자, 어디 이를테면 힐압이 이제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힐압반도의 내전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큰 전쟁이 세 차례 있었는데 어, 이 처음에는 이제 트로이 전쟁,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과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가 외부 세력과 맞서 싸웠던 그런 전쟁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쟁인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아테네 동맹군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스파르타 동맹군 간에 싸웠던 그 내전입니다. 내전. 사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그리스의 그 소위 국력이 급속하게 이완되고 약화돼서 이제 그 로마의 그 영향권 내에 편입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펠로폰네소스 그러니까 그리스의 내전 그 기간에 전염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테네 병사 4분의 1과 아테네 인구 3분의 1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해서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어버리면 그 전쟁, 뭐 패전은 뻔하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 이상과 찬란한 문화가 소멸의 길로 접어드는 엄청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를 휩쓴 역병이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이제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 기록에도 그게 이제 무슨 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뭐 콜레라라든가 아니면 뭐 페스트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생 환경의 불량과 인구의 밀집을 주된 발생 원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도시 인구의 밀집 등의 사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그 세계적 규모의 이 그런 그 전염병의 원인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생태계 파괴, 도시 인구의 밀집 이것이 결국은 약탈적 성격의 성장 문명의 형성과 그 어떤 전개 과정과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의 어떤 질병이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게 필요해요. 마마 천연두, 뭐 마마 혹은 천연두로도 불리는 두창 이 역시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바이러스성 질병이죠.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유럽의 침략자들은 두창 바이러스까지 함께 가져와서 이 굉장히 많은 원주민을 이제 사망케 해요. 이렇게 천연두. 그다음에 이제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죠. 20세기 초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던 미국에서만 뭐 68만 명가량이 또 사망을 합니다. 인도는 1200만 명이 죽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19세기 초기에 2200만 명 정도가 죽는데 이건 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850만 명의 두 배로 훌쩍 뛰어넘죠.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 이게 독감과 같은 그런 그 바이러스죠. 이렇게 교역 그다음에 교통의 발달로 인간은 대양을 뛰어넘어서 질병을 교환해요. 그럼 전 인류가 이렇게 다시 교역, 약탈적 성격의 전쟁을 포함해서 교역과 교통의 발달로 인간은 그 바다, 대양을 뛰어넘어서 질병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전 인류가 거의 모든 질병의 패턴을 균질적으로 경험해요.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항로를 따라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되고 매독 같은 경우가 이런 대항해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유럽, 아시아, 남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이 되었죠. 에이즈가 무서운 것은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든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의 개발이 아직 아직 모른다는 얘기,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95년 이후에 세계적으로는 이 에이즈 환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2013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 무섭죠. 2018년 기준 보건당국에 보고된 감염 환자가 13,000명 정도.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우리가 지금 2020년 이제 뭐 그 연말 다가오는데 11월 말 12월 되는데 13,000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얘기죠. 에이즈는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그런 그 전염병이어서 치료제도 없고 걸리면 죽죠. 근데 아주 못된 사람들은 성관계를 하면서 에이즈에 자신이 걸려놓고 이제 보복성 성관계를 하죠. 너도 걸려라. 아주 못된 인간들이 들어 있어요. 하여튼 에이즈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데 이제 바로 금방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이즈는 죽음, 오염과 타락, 죄에 대한 징벌로 등치됐다는 거. 낙인 찍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도덕적 오명은 진료 거부와 요양병원 입원 거부 이런 이제 문제를 발생하고 있긴 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한참 서울에서 이태원 유흥클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곳을 드나든 것으로 의심받는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비난과 혐오의 정세가 확산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양가적이에요. 일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비난받죠. 낙인 찍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 흑사병, 19세기 콜레라 대유행은 인류 문명의 전환에 영향을 끼친 전염병 역사로 기록되고 있어요. 자, 몽골족이 이제 그 몽골군은 이제 그 고려도 침략해서 60여 년이 넘도록 지배를 했었는데 몽골군이 그 즈음에 이제 저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 크림반도 저 유럽까지 이제 진출하죠. 뭐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침략 전쟁을 시도했다는 얘기죠. 그때 카파라고 하는 이제 카파 성을 포위 공격할 때 몽골군 진영에서 페스트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물러서야 될 텐데 물러서면서 이 페스트에 감염돼서 죽은 병사들을 이 카파 성 안으로 다 집어 던진다는 얘기예요. 투석기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페스트에 감염된 채로 이제 탈출하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에 급속하게 페스트가 이렇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한 4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천여만 명을, 그러니까 이제 인구는 이제 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자료 보면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라고 하고, 그걸 2,500에서 3,500만 명이라고도 하고, 이제 최대 뭐 6천만여 명.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그 유럽의 인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 몽골군이 이 유럽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제 그때도 보니까 자료를 보면 이 그 이제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페스트가. 그러니까 이 몽골군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감염돼서 결국 이 카파성을 공격하다가 몽골군 진영 내에서 페스트균에 감염돼서 이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병사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시체를 이제 이렇게 그 매장하거나 아니면 뭐 화장을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막 집어 던져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참상을 그린 그림이에요. 시신들을 이렇게 다 엄청난 죽음의 그런 어떤 그 질곡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9세기에 19세기 중엽 중후반기에 메카에 모인 순례자들 사이에 또 콜레라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개입했던 대규모의
그 역병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콜레라가 발생해서 메카 순례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광대한 영토 인구가 널리 흩어져 있는 러시아에서는 약 9만 명이 콜레라에 걸려 죽었고, 북아메리카에서는 뭐 그 사망자가 거의 5만 명에 가까웠다고 해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도 콜레라였다고 그러네요. 콜레라는 인도 벵갈 지역에서 발생했던 풍토병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서 이런 전염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교역, 뭐 전쟁, 약탈적 성격의 전쟁까지 포함해서 교역, 교통의 이제 교통로가 열리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교역이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전쟁도 또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전 지구적으로 이 전염병이 균질하게 확산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동남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감염돼서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죠. 스페인 독감, 세계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죠. 20세기 초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0세기 초에 만주에서 발생한 만주에서 또 페스트가 유행해서 5만에서 6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또 매년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조선에서도 그랬겠죠. 처음에는 이제 페스트 전염원인 중국인 노동자가 그 조선에 그렇게 유입이 되지 않아서 1차 유행 때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2차 유행 때도 큰 변은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콜레라가 또 조선에서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페스트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콜레라가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월 25일 하루에만, 1886년 7월 25일 하루에만 1,400여 구의 사체가 도성 밖으로, 한양에서 도성 밖으로 흘려나갈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1660년부터 1894년까지 이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10만 이상이 되었던 때가 6회나 될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19세기 조선 사람들은 이 전염병, 즉 콜레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포 소설 붉은 죽음의 가면에서 보면은 콜레라와 같은 당시 유행하던 역병을 죽음의 사신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페스트가 창궐하던 17세기 중후반 런던을 배경으로 한 디포의 소설 전염병 연대기에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형으로 여기면서 이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로 인한 타인에 대한 경계와 적대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체이스의 소설 경리를 보면 20세기 초 페스트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그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전염병의 공포가 어떻게 인간의 사감을 부추기는가를 살피고 있죠. 우리가 인간과 본성 수업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눈여겨보면서 이 글을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소설 경리에서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최초의 환자가 중국인이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그 확산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말에 2019년 12월 정도, 또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초 정도, 이렇게 중국의 운남성인가요? 우한시죠, 우한시.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이렇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 이게 비슷해요. 하여튼 그 다음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보면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자 이제 우리 과목에 이제 더 이렇게 밀접한 내용이 이 부분이 있죠. 보카치오 데카메론을 보면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거리 곳곳에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한 피렌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카치오는 이 데카메론에서 명료하고 직설적인 문체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당대 인간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한편, 그걸 날카롭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운명과 맞서 싸우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며 나아가 운명을 개척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역병, 전염병, 대규모의 어떤 그 감염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생명의 박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또 그래도 또 사람들은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정신사적인 변화가 와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히랍반도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발생한 전염병 이후에 아테네 사회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냐면 소위 대혼란, 아노미적 상황,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규범의 파괴 이런 혼란에 직면해요. 왜냐하면 이제 역병이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아테네 사람들은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선에 기반을 둔 그런 삶을 매우 가치 있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역병이 휩쓸고 간 이후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과 그 이웃과 친구들이. 예, 그렇게 죽어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이제 바라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나도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르게 돼. 그러니까 이 공공선의 추구보다는 점점 냉소와 절망이 심화돼요. 그들이 추구했던 균형과 조화가 아닌 부도덕과 무절제 상태로 빠진다는 얘기죠. 더욱이 또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게 돼. 왜냐하면 신을 숭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역병에 죽어가는 것을 목도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신의 신성함과 전능함에 대한 믿음 대신에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맡겼다는 얘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유럽에서도 이제 그 페스트가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을 주가 그 절멸의 상태로 몰아갔다 그랬으니까 페스트가 지나간 후에도 이제 유럽에서도 이 페스트가 지나간 후에 종말론적 세계관이 유행해요. 말세가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자 이렇게 울부짖는 수많은 남녀들이 서로 채찍질을 하면서 40일 동안 헤매고 다니며 이게 편타고행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관기죠. 물론 관기죠. 그 당시도 관기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이성의 힘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이제 관기인데 그때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왜냐하면 테스트를 신의 징벌로 여기는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신의 노임을 풀어서 역병을 피하려는 그런 광기에 젖은 행위였거든요. 십자가와 가죽끈을 손에 잡은 전라 혹은 발라의 남녀가 성가를 부르면서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의 거리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군데군데 매듭이 있고 못이 박혀 있는 가죽끈으로 자신들의 몸을 줄곧 내려치면서 거리를 떼지어 돌아다니. 이거 한번 뭐 이마에 상상을 뭐 이마가 아니라 그 머릿속에 미안합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지죠. 페스트를 신의 징벌로 여긴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신의 노임을 풀어서 역병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죠. 십자가와 가죽끈을 손에 잡은 전라 혹은 발라의 남녀가 성가를 부르면서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어, 어, 뭐 같은 문장이 두 개씩이나 있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대 히랍에서나 이제 중세 유럽에서 이런 어떤 역병이 휩쓰고 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규범의 그 어떤 와해, 이런 정신사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어요. 문명의 전환에 그 갭에 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전염병 자체는 인종이나 신분 혹은 계급을 묻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뭐냐 공공 의료 체계가 참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잘 갖춰져 있죠. 근데 미국이나 뭐그 가장 선진국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인 미국은 어이가 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감염자가 나오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굉장히 그런 그 어떤 경향이 많지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산업사회가 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산업사회가 재화의 배분을 둘러싼 계급적 지위다툼이 핵심적인 불평등이었는데 오늘날의 위험사회에서는 이런 위험 요소의 불평등한 분배를 둘러싼 공포감이 사회적 위험지위를 결정하고 또한 정치적 과정의 중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지위는 뭐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지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규모의 어떤 그 감염병에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그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염되고 사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 7, 80대 이상의 이제 그 고령자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뭐 이제 그 환자들, 노인들 중심이죠. 대체로 그렇죠. 자, 뭐 이 정도, 여기도 조금 봅시다. 한 1, 2분만. 자, 오늘 한국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제 이 비대면의 시대, 일상이 좀 정지되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1단계로 풀어져서 하여튼 뭐 그 세계적인 확산, 그래서 감염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명의 박탈과 감염의 위험과 공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인종차별과 혐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한 나라가 또 미국인데, 그 하여튼 미국 그 뭐 저번에 그 뭐 대통령 선거도 그 결과도 보면 저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우리가 그참 회의할 정도로 좀 뭐 그런 그 어떤 불합리가 많이 드러나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하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백인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계속 눌러가지고 그를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죠. 플로이드가 목에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한 영상이 이제 인터넷으로 유포되면서 대규모의 이제 이를테면 항의 시위가 폭력을 동반한 그런 시위로 이렇게 퍼졌었죠. 여기까지 하고 1차 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차 시 바로 연결해서 하도록 합시다.